안녕하세요. 수능물리학의 캡틴 장동호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2022 대수능 9월 모평 물리학원의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볼게요. 세 가지 운동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뜀트를 넘는 사람이 나와 있고요. 그네를 타는 사람이 나와 있고, 직선 레일을 따라서 기차가 진행하고 있는데 속력이 느려지고 있는 기차다라고 하는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보기에서 옳은 것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기억부터 봅시다. 기억은요, 가에서 사람의 운동 방향은 변한다. 이렇게 운동 방향과 그리고 빠르기가 변하고 있는 모습 충분히 확인할 수 있죠? 기억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니은이요. 나에서 아이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했는데,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 방향도 일정하고요, 빠르기도 일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네를 타고 있는 아이의 운동은 등속도 운동이 아니라 가속도 운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니은 틀렸고요. 디귿. 기차의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은 서로 같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같으면요, 속력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기차는 점점 느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설명이 돼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맞는 1번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갑시다. 핵 반응에 대해서 학생 A, B, C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옳게 말한 학생이 누구겠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일단 빈칸을 한번 채워봐요.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만나서 기역이 됩니다. 그리고 중성자가 나오고요. 17.6 메가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는 질량 결손 에너지가 나오고 있죠. 우리 핵 반응식을 볼 때 두 가지 보존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어렵지 않게 이 기억에 뭐가 들어갈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전하량이 보존됩니다. 1 더하면 2잖아요. 여기 0이니까 여긴 2가 들어가겠고요. 두 번째, 질량수가 보존돼요. 2, 3 더하면 5죠. 여기 1이니까 4예요. 이거 뭡니까? 바로 헬륨 원자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부터 볼까요? 핵 융합 반응이야. 가벼운 것들이 합해지면서 무거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핵 융합 반응 맞고요. 질량 결손에 의한 에너지 17.6 메가 일렉트론 볼트 맞고요. 디귿. 기역의 중성자수는 2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질량수에서 양성자수를 뺀 것, 4에서 2를 뺀 것이 중성자수예요. 그래서 2다라고 설명하는 학생 C의 설명도 맞습니다. A, B, C 모두 맞는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3번 문제로 가요. 전자기파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례 3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구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부터 보면요, 가에서 자외선을 이용한다. 위성통신은요, 마이크로파를 통해서 통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설명, 나에서 전반사를 이용한다. 맞죠? 이 광섬유 내에서 빛의 전반사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설명은 맞고요. 디귿. 다에서 가시광선을 이용한다라고 했는데 LED 신호등, 결국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것이 맞아요. 디귿도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 갈게요. 일상생활에서 소리의 간섭 현상을 이용한 예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설명 과정이 나와요. 첫 번째는 자동차 배기장치에서요, 소리의 무슨 간섭 현상을 이용해서 보강 간섭이든 상세 간섭이든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소음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설명이 되어 있어요. 소음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상세 간섭을 이용하는구나.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두 번째 것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소음 제거 헤드폰은 헤드폰의 마이크에서 외부 소음이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간섭을 일으켜서 소리를 헤드폰에서 발생시켜서, 중요한 건 소음을 줄여준다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이야기했던 상세 간섭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리를 발생시켜 주는 거죠. 자, 봅시다. 기역. 보강은 기역에 해당된다? 아니에요. 기역에 해당되는 것은 상세입니다. 기역 틀렸어요. 자, 니은이요. 니은은 니은과 디귿은 위상이 반대이다. 상세 간섭이 일어나려면요, 외부 소음과 여기에서 소리, 이 두 개는 위상이
반대여야지만 바로 상세 간섭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지요. 니은 맞아요. 디귿은 소리의 간섭 현상은 파동적 성질 때문에 나타난다. 간섭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파동이 갖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설명이 돼요. 니은과 디귿이 맞는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5번 문제는요. 물질의 자성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무막대에요. 물체 A와 B를 이렇게 매달았어요. 그리고 자석을 가까이 한 거야. 하나는 반자성체고 하나는 상자성체이다라고 하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요. 자석을 A에 가까이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자석과 A 사이에서는 힘의 방향이 서로 미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외부 자기장에 딱 놓여 있을 때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면서 밀어내는 성질, 그 반자성이잖아요. 그러니까 A는 반자성체가 되고요. 나머지 하나 B는 상자성체가 됩니다. 됐죠? 어렵지 않게 두 개를 구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기에서 옳은 것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기억, 나에서 A는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된다. 반자성체니까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얘기예요. 니은, 다에서 자석과 A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서로 당기는 방향이다. 아닙니다. 반자성체, 그리고 다에서는요, 극을 반대로 한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 반자성체는 그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과 반대 방향의 자기장을 형성하기 때문에 밀어내는 방향의 힘이 작용해요. 니은은 틀린 설명입니다. 디귿이요. 라에서 라라고 하는 것은 자석을 B에 가까이 가져간 거예요. 상자성체 가까이 가져가면 어떻게 되냐면 서로 약하게지만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는 거죠. 달라붙게 됩니다. 그런데 디귿에서는 서로 미는 방향이다라고 했으니까 디귿은 틀린 설명이 되죠. 기억만 맞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6번 문제로 갈게요. 6번 문제는 보호의 수소원자 모형에서 에너지 준위 그리고 전자의 전이 과정을 A, B, C, D 네 가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빛이 흡수되거나 방출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낮은 쪽으로 전이할 때는 빛을 방출하는 거죠. 우리 방출하는 것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면 A, B, C 이때 빛을 방출하고요. 에너지 준위가 높아지는 쪽으로 올라가려면 이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그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그래서 D 과정에서는 에너지를 흡수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그 에너지는 그 에너지 준위의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는데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진동수에 비례하고 파장으로 표현하면 반비례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보기에서 옳은 것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기억, D에서는 빛을 방출한다. 아니에요. 흡수하는 거예요. 기억 틀립니다. 자, 니은 볼까요? 람다 A와 람다 D를 비교했는데요. 람다 A, 이 과정에서 방출하는 빛의 파장. 그리고 람다 D는요, 이 과정에서 흡수하는 빛의 파장이에요. 여러분들 에너지가 클수록 파장은 짧은 거죠? 그러니까 D 과정에서 흡수하는 빛의 파장이 짧아요. 그럼 니은은 맞는 얘기죠. 니은 맞습니다. 디귿, 람다 A, 람다 B, 람다 C의 관계를 묻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람다 A는 A 과정에서 방출하는 빛의 파장인데 N이 4인 궤도에서 N이 2인 궤도로 전자가 전이하는 과정에서 방출하는 빛의 파장입니다. 그리고 B 과정은요. N이 4인 궤도에서 N이 3인 궤도로 전자가 전이할 때 C는 N이 3인 궤도에서 N이 2인 궤도로 전자가 전이할 때 방출하는 빛의 파장이 되는데요. 람다 C가 여기 에너지 차이와 여기 에너지 차이를 더하면 결국 N이 4인 궤도와 N이 2인 궤도에서 에너지 차이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람다 A분의 HC는 결국 람다 B분의 HC 마이너스 람다 플러스죠. C분의 HC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그쵸? 여기에서 hc는 다 이렇게 지우고 람다 b분의 1을 이렇게 넘어가게 표현한 것이 바로 디귿에서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식입니다. 디귿 어때요? 맞는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맞는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로 갈게요. 7번 문제는 자석 AB, 막대 자석 AB가 등장하고요. B는 용수철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막대 자석 A는 여기에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막대 자석 B는 여기에 정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B에게 작용하는 힘을 다 더한 R자 힘이 0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맞죠? 자, 그러면 지금 B가 받는 힘을 한번 표시해 보자고요. 먼저 자석들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이 있을 겁니다. N극과 S극이 마주하고 있으니까 서로 끌어당기는 자기력이 작용할 거예요. B는 왼쪽 방향으로 자기력을 받습니다. 그럼 이게 쭉 늘어나야 되는데 그럼 용수철은 늘어났겠죠? 그러니까요, 오른쪽 방향으로 탄성력이라고 하는 힘도 받을 거예요. 결국 자기력과 탄성력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더해서 0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을 이해했다라고 하면 보기에서 옳은 것을 한번 구해 볼게요. 기억부터 가볼까요? 기억은 작용반작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 그것은 B가 A에게 작용하는 자기력과 작용반작용이다. A가 B, B가 A, 맞는 이야기죠? 자, 니은요. 니은 때문에 조금 고민했을 거야. 니은 보면요, 벽이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 벽이 등장했어요. 벽이 용수철에 작용한다. 그리고요, A가 B에게 작용하는 자기력, 이 방향이 서로 반대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 만약에 벽이 없다라고 생각해봐요. 벽이 없으면요, 막대 자석 B하고 용수철은 왼쪽으로 이렇게 끌려가지 않겠어요? 용수철이 늘어나지도 않을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 벽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벽이 용수철을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다고요. 끌려가지 못하고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벽이 용수철을 당기는 힘은 오른쪽 방향이 되고요. 이거에 대한 반작용은 용수철이 벽에게 작용하는 힘이에요. 여기에서는 묻고 있는 게 뭐냐면 벽이 용수철을 당기는 힘, 오른쪽 방향이죠. A가 B에게 작용하는 자기력 방향, 왼쪽 방향이죠. 두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 맞습니다. 니은 바로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니은은 맞는 이야기가 되죠. 디귿 봅시다. 디귿은요, B에 작용하는 R자임은 0이다. 왜요? 정지하고 있거든. R자임은 0이 됩니다.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네요. 정답이 5번이 되겠고요. 자, 8번 문제로 갈게요. 지금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물체가 정지하고 있어요. 정지하고 있는 물체에 오른쪽 그래프에 있는 것처럼 이제 힘이 작용하는 거야. 그래서 0부터 2초까지 물체는 오른쪽 방향으로 계속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정보가 하나 나오는데요. 1초일 때와 2초일 때 운동량의 크기를 알려주고 있어요. 1초일 때가 2초일 때보다 운동량의 크기가 2배다. 여러분,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P는 mV잖아요. 질량은 변하지 않을 거잖아. 그치? 결국은 V가 1초일 때가 2초일 때보다 2배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운동 방향은 바뀌지 않았죠? 자, 그러면 0부터 1초까지는 운동 방향으로 힘을 받으니까 점점 빨라질 테고 1초부터 2초까지는 운동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으니까 점점 느려져서요. 1초일 때와 2초일 때 속도 크기 바로 2대 1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일정한 힘을 받고 있으니까 각각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것이죠. 맞죠? 자, 그러면 우리 VT 그래프를 한번 표현해 보자고요. 자, VT 그래프를 그리면 처음에 정지하고 있습니다.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해요. 이렇게 증가합니다. 언제까지? 1초 때까지. 이때 속도가 얼마인지 모르니까요. V라고 둘게요. 1초가 지나가면서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의 힘을 받아요.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할 거예요. 이렇게 일정하게 감소합니다. 감소해서요. 2초일 때, 이때 속도는 이거의 절반,
2분의 V가 됐을 거야. 그래야지만 1초일 때 운동량의 크기가 2초일 때 운동량의 크기보다 2배가 돼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한번 그림을 생각해 보고요. 보기에서 묻고 있는 것을 한번 답해 봅시다. 기억부터 봅시다. 1.5초일 때 여기입니다. 1.5초일 때는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서로 반대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아까도 이야기했잖아.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같으면 빨라지는 거야. 반대이면 느려지는 거고요. 여기 보세요. 속도가 느려지고 있잖아요. 그 말은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 즉 힘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기억은 맞는 이야기예요. 자, 니은 갈까요? 니은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0에서 1초가 1에서 2초까지의 2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충격량의 크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운동량 변화량 크기하고 똑같잖아요. 그치? 여기 운동량이 0이었어. 여기 운동량이 MV가 된 거야. 여기는 운동량이 그거의 절반, 2분의 1 MV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격량의 크기,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0부터 1초까지가 1부터 2초까지의 2배가 맞습니다. 디귿이요. 물체가 이동한 거리, 이것 때문에 이 VT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VT 그래프에서 면적이 바로 물체가 이동한 거리입니다. 보면 0부터 1초까지요. 0부터 1초까지 이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2분의 1 V가 됩니다. 2분의 1 V요. 1부터 2초까지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요. 이 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면 돼요. 사각형 면적 구하는 방법 우리 연습 많이 했죠. 평균 속력 이용하는 거야.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처음 값과 나중 값의 중간값 이 두 개를 더하게 되면 2분의 3V고요. 2로 나누게 되면 4분의 3V예요. 중간값이야. 4분의 3V 곱하기 1. 그쵸? 결국 이 면적은 4분의 3V입니다. 여기 2분의 1 V고요. 디귿 보세요. 0에서 1초가 1에서 2초까지의 2분의 3배다? 아니에요. 여기에다 2분의 3을 곱해야 4분의 3V가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2분의 3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귿은 틀린 설명이야. 기억과 니은이 맞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볼까요? 파동의 굴절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보면서 조금 고민했을 거야.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충분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파동이 매질 A에서 B로 진행하다가 굴절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파면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파면만 제시를 해도 충분했는데 친절하게 화살표를 통해서 파동의 진행 방향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이것을 좀 연속적으로 선으로 그려봅시다. 지금 파동은 이렇게 진행하다가 여기에서 굴절돼서 이렇게 꺾여서 진행하는 거죠. 그럼 여기다 뭘 그려보면 이렇게 법선을 한번 그려봐요. 어떻게 꺾인 거예요? 법선 쪽으로 꺾인 거야? 경계면 쪽으로 꺾인 거야? 법선 쪽으로 꺾였잖아. 그치? 왜? 느려지니까. 느려지면 법선 쪽으로 꺾인다. 기억나죠? 이것을 우리 굴절률의 관계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느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굴절률이 커졌다라고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A의 굴절률보다는 B의 굴절률이 더 큰 거죠. 이렇게 한번 쓰고 갑시다. 자, 두 번째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조금 어려웠을 텐데요. 매질 1에서 빛이 이렇게 진행하다가 그 다음에 파동이 진행하다가 굴절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과 2의 경계에서 꺾였는데요. 지금 경계면이 이렇게 곡선의 형태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여기에다가 경계면을 그려야 돼요. 접선을 통해서 그리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경계면이야. 경계면만 그리면 안 되고요. 경계면에 수직인 선, 법선을 하나 그려야 돼. 법선. 이렇게 법선. 여기까지 그리는 연습을 하시면 이 파동이 매질 1에서 매질 2로 갈 때 경계면 쪽으로 꺾였는지 아니면 법선 쪽으로 꺾였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지금 보세요. 파동 직진했으면 이렇게 쭉 직진했을 텐데 이렇게 경계면 쪽으로 꺾였단 말이에요. 언제 경계면 쪽으로 꺾이죠? 빨라지면 경계면 쪽으로 꺾이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요. 매질 1에서 2로 진행할 때 파동은 빨라진 거야. 빨라지면 경계면 쪽으로 꺾인다. 이런 이야기고요. 굴절률로 우리가 비교를 하면 빨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굴절률이 작아진 거예요. 그래서 굴절률은 1의 굴절률이 2의 굴절률보다 크다. 이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이 정도 해석이 필요해요. 그럼 보기에서 옳은 것을 한번 구해볼게요. 기억부터 갑시다. 가에서 파동의 속력은 B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라고 했는데요. 파동의 속력은 어디가 빨라요? 느려진 거야. 여기가 빨라요. 기억 틀렸죠? 기억은 틀린 설명. 자, 니은. E는 요거요. 요거는 지금 매질 1과 매질 1은 A와 B를 가지고 각각 둘 중에 하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B이다. 매질 2는요. 굴절률이 작은 거예요. 둘 중에 굴절률 누가 작냐면 A가 작잖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매질 2는 요게 A가 되고 요게 B가 되는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설명. 기억 틀리고 니은 틀렸으니까 정답은 디귿인데 디귿 보면요. 파동의 파장은 2에서가 1에서보다 길다. 여러분들 속력이 빨라지면 파장이 길어지는 거야. 진동수는 변하지 않잖아. 그치? 그래서 빨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파장이 길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에서 얘기하는 2에서 파장이 1에서보다 길다. 디귿은 맞는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이 맞는 2번이 됩니다. 됐어요. 자, 우리 10번 문제로 갈까요?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출제가 됐는데요. 굉장히 많은 자료가 제시가 돼서 여러분들이 겁먹으면서 아마 이 텍스트를 읽었을 거야.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연습을 한 것입니다. 일단 두 가지, 특수상대성 이론에 두 가지 가설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보세요. A에 대해서 지금 P와 Q는, 전체 P와 Q는 정지하고 있고요. 그 사이를 B가 탄 우주선이 V라고 하는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때요. 광원에서 천정에 설치되어 있는 거울을 향해서 빛을 쏘는 거예요. 그럼 하나는 읽어볼까요? 빛이 거울에 반사가 돼서 다시 광원이 있는 자리까지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을 했는데 A의 관성계에서 보면 A의 관성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A가 보면 이라는 거야. A가 보면 그때 걸린 시간이 TA입니다. 그리고 B의 관성계에서 보면 B가 보면 그때 걸리는 시간은 TB가 돼요. 이해되죠? 시간이 다르게 간다는 것 충분히 연습을 했습니다. 왜 다르게 가냐면요. 이 두 번째 것까지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아. 두 번째 거 보세요. TA 동안 A의 관성계에서 보면 A가 보면 빛의 경로 길이는 LA만큼 이동을 한대요. 그림으로 표현해 볼까요? 자, 지금 A가 본 것이에요. 여기서 빛이 발생을 했습니다. 거울에 도착하기까지 우주선은 오른쪽으로 V라는 빛의 속도에 근접한 속도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반사된 빛이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올 때까지 우주선은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빛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누가 봤을 때? 바로 A의 관성계에서 봤을 때. 이 길이가 바로 LA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B의 관성계에서 보면 B가 보면요. 빛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바로 이 경로 길이가 LB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LA와 LB 누가 더 긴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바로 니은에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LA가 LB보다 더 길다. 니은은 맞는 이야기고요. 그 시간을 측정한 것이 바로 TA예요. 우리가 TA가 되고요. B의 관성계에서 측정한 시간이 TB가 됩니다. 동일한 속력으로, 빛의 속력은 일정하니까 동일한 속력으로 더 긴 경로를 진행할 때 이 시간이 당연히
TB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다르게 가는 거죠. TA가 TB보다 크다. 바로 기억에서 묻고 있는 거예요. 기억, 니은 둘 다 맞아요. 디귿 때문에 조금 고민했을 거야. 뭐냐면 세 번째, A의 관성계에서 P와 Q 사이의 거리. A가 보면 P도 정지하고 있고요. Q도 정지하고 있어.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DA라고 했는데요. 그것이 고유 길이에요. 고유 길이. 그러면 B의 관성계에서 보면 길이는 수축돼서 보이는 것이죠. 그때 P에서 Q까지 우주선이 이동 시간 V를 바로 시간과 곱한 바로 값으로 이 고유 길이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B의 관성계에서 보면 P와 Q 사이 거리 DP, 수축된 길이요. 이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B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정지하고 있는 거야. 전체 P와 Q가 스쳐 지나가는 거죠. 왼쪽으로. V라는 속도로. 그래서 그때 DB는 P가 B를 지날 때부터 Q가 B를 지날 때까지 걸린 시간과 바로 V를 곱한 값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시간이 다르게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먼저 A의 관성계에서 측정한 DA는 V 곱하기 A 관성계에서 측정한 시간이요. 우리 이렇게 표현해 보자고요. TA요. 자, 그 다음에 DB, B의 관성계에서 측정한 거리는 V라는 속력으로 그 시간 TB입니다. 이게 다르잖아요. 이게 다르기 때문에 DA와 DB가 다르게 관측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가 조금 전에 TA와 TB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광원에서 빛을 쏘았습니다. 거울에 반사가 돼서 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A의 관성계에서 측정하냐 B의 관성계에서 측정하냐를 가지고 TA, TB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쵸?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시간 동안 P에서 Q까지 간 거야. 그 시간 동안 P가 지나가고 Q가 지나간 거야. 그러면 조금 더 쉽게 느낄 수 있어요. 보세요. 디귿에서 묻고 있는 결국 DA와 DB의 비율 보세요. 이 두 개 이렇게 나눈 거. 이 두 개를 나눈 거잖아. 그럼 V 지워지잖아요. 이렇게 지워지잖아요. 그치? 그럼 남는 게 뭐예요? TB분의 TA가 됩니다. 맞죠? 조금 전에 우리가 LA, LB를 정의하고 그 과정에서 TA와 TB도 함께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얘기한 걸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이번에는 이제 광속으로 표현할 수 있을 텐데 LA는 빛의 속도, C라는 속도로 TA만큼 진행한 거예요. 그 다음에 LB는 B의 관성계에서 빛이 C라는 속도로 TB 동안 진행한 거리예요. 그쵸? 그러면 이 두 개를 이렇게 나눠봐요. 이렇게 나눠봐. 그럼 C 지워지고 TB분의 TA라고 하는 것은 LB분의 LA하고 똑같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TB분의 TA를 LB분의 LA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시간에 대한 것을 TA, TB로 놓은 거예요. 됐나요? 훨씬 이해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는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특수상대성 이론 문제까지 10번 문제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11번 문제. 여러분들 조금 어려움을 느꼈을 법한 11번 문제 한번 봅시다. 이렇게 두 물체가 가속도가 같을 때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해석을 해야 돼. 일단 첫 번째 상황은요. 수평면, 마찰을 무시할 수 있는 수평면에서 A와 B 사이 거리가 L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같은 거죠. 3V 같아요.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빗면을 올라가는데 당연히 B가 먼저 빗면에 도달했겠죠. 속도가 일정하게 느려질 거야. 그쵸? 일정하게 느려져서 3V였던 B의 속력이 여기에서 이제 V가 된 거예요. 그리고 L 뒤에 있던 A도 이제 빗면을 따라 올라와서 P점을 통과하고 있는데 그때 속력이 2V야.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결국 P와 Q 사이의 거리가 얼마겠는가?
지금 3페이지의 첫 번째 문제부터 여러분들에게 많은 시간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이 분명히 있었을 거야. 그런데 지금 동일한 빗면에서 A와 B의 가속도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문제풀이에 잘 써먹었다라고 하면 이 문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죠. 특히 VT 그래프를 그리면서 해결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자, 한번 보자고요. 보세요. 제가 VT 그래프를 한번 그리면서 이 상황을 설명해 볼게요. 지금 3V, 여기 3V입니다. 이 순간부터 여기 딱 빗면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누가 빗면에 닿는 순간부터 그릴 거냐면 B가, 앞서가고 있는 B가 여기에 딱 빗면에서부터 속도가 일정하게 느려지는 그 부분입니다. 속도가 일정하게 느려지죠? 이렇게 느려질 거예요. 여기까지 되겠죠? 자, 보세요. 이때 속도는 V입니다. 중간에 2V도 있겠죠. 자, 그럼 봐요. 지금 요 노란색으로 그린 것은 앞서가고 있는 B를 그린 것이거든요. 자, 그럼 뒤에 따라가고 있는 A를 그릴 텐데 A는 B가 빗면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면 속도가 느려질 때 L 뒤에 있는 A는요, 아직까지 수평면에서 가야 돼요. 3V라고 하는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쭉 갈 거란 말이야. 언제까지? A가 여기 빗면에 도착할 때까지 갈 거잖아. 그치? 쭉 갈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A가 여기 도착했어요. 그럼 B는 여기 좀 올라가겠죠. 그쵸? 그 다음에 A와 B는 같은 가속도로 빗면을 올라가는 거야. 다시 말하면 같은 가속도다라고 하는 것은 속도의 변화가 같은 시간 동안에 똑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속도차가 일정한 거죠. 지금 속도차를 볼래요? A와 B는 A는 2V, B는 V야. 속도차가 V만큼 나는 거죠. 이 속도차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속도가 같으니까. 그 말은 뒤따라가고 있는 A가요, 빗면을 올라가는 순간, 그때가 바로 여기야, 여기요. 그때요, B는 속도가 2V가 돼야 돼. 그래야 속도차가 V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A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야. 속도가 일정하게 느려지면서. 이렇게 간다는 거야.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었으면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이런 걸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자, B의 속도가 V가 됐습니다. 그때 A의 속도는 얼마요? 여기 2V가 된 거지. 맞습니까?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순간, 요 순간 시간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보세요. B가 빗면에 먼저 도착하고 A는 L만큼 진행을 해야 빗면에 도착하는 거야. 그때 A의 속도는 3V고요. 맞나요? 이 그래프에서 보면 이 사각형 면적이 바로 L이 되는 거예요. 뒤따라오고 있는 A가 L만큼 진행을 해야 여기부터 이제 빗면에 도착해서 올라가는 것이거든. 그러면 3V 곱하기 요 시간이 바로 L인 거죠. 그래서 요 시간은 3V분의 L이 됩니다. 여기까지 돼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3V분의 L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B를 봐봐.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하는데 얼마큼 감소했냐면 3V에서 2V까지 V만큼 감소했어요. 가속도가 일정합니다. 자, 2V에서 V가 된 거야. 시간이 얼마 걸렸을까요? 당연히 같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바로 3V분의 L만큼의 시간이 걸렸을 거야. 그러니까 이 간격이 똑같아요. 그럼 여기는 얼마일까요? 3V분의 2L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그래프를 스스로 한번 그리는 그런 과정을 꼭 여러분들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묻고 있는 P와 Q 사이의 거리가 얼마겠는가? 이거 충분히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VT 그래프를 그렸다라고 하는 것은 면적을 통해서 A가 이동한 거리,
B가 이동한 거리를 구할 수 있거든. 항상 속도가 A가 더 커요. 뒤따라오고 있는 A가 더 많이 이동한 거야. 같은 시간 동안에. 그 말은 결국 A와 B 사이 거리는 처음 L만큼 떨어져 있었는데 더 가까워졌겠죠. 그럼 얼마큼 가까워졌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구해보자고요. 자, 이 시간 동안에 A가 이동한 거리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그러면 이 사각형 면적은 L이죠. L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사각형 면적. 등가속도 운동할 때 사각형 넓이 구하는 것은 평균 속력 이용하면 쉽다는 거 누구나 다 알잖아. 그치? 그러면 평균 속력은 처음 값 3V, 나중 값 2V, 두 개 더하면 5V죠? 5V를 2로 나누니까 2분의 5V예요. 2분의 5V라고 하는 평균 속력으로 이 시간만큼 간 거야. 그것이 이 사각형의 면적이죠? 그러면 식으로 세워봅니다. 2분의 5V 곱하기 시간은 3V분의 L이야. 요거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그러면 A가 이동한 거리가 나와요. 지울 수 있는 거 지워볼까? V 지워지고 6분의 5L이네요. 6분의 5L. 6분의 5L과 L을 더하면 6분의 11L만큼 A가 이동했습니다. 자, 그럼 B가 이동한 거리도 한번 구해볼게요. B가 이동한 거리는 이 노란색 사각형 면적을 구하면 돼요. 처음 속력 3V, 나중 속력 V, 중간값 2V. 2V죠. 그래서 2V 곱하기 이 시간. 그러면 B가 이동한 거리가 나옵니다. 식으로 한번 세워볼까요? 자,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 3V분의 2L. 이만큼. 지울 수 있는 거 지워보고요. 얼마가 되냐면 3분의 4L이 됩니다. 자, 여기 잘 봐야 돼. A는 이만큼 이동했고요. 앞에 가고 있는 B는 이만큼 이동한 거야. 결국 거리가 A가 얼마큼 더 간 거예요. 여기에서 이거 뺀 만큼 더 간 거지. 여기에서 이걸 빼는 거야. 이렇게 빼주게 되면 6분의 11L 마이너스 6분의 8L. 결국요 6분의 3L. 2분의 L만큼 더 간 거예요. 누가? 뒤따라오고 있는 A가. 그러면 문제에서 묻고 있는 P와 Q 사이의 거리는 얼마가 됐을까요? 처음에 얼마큼 떨어져 있었어? L만큼 떨어져 있었거든. 그런데 뒤따라오고 있는 A가 2분의 L만큼 더 갔으니까 이제는 둘 사이의 거리가 얼마큼 된 거야? 2분의 L이 된 것이다. 정답이 몇 번입니까? 2번이 되는 거죠. 이 문제가 여러분들 조금 오랜 시간 동안에 고민하면서 풀게 한 어려운 문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잘 정리하시기 바라요. 동일한 가속도로 같은 가속도로 운동할 때 두 물체의 속도 차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것을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12번 문제로 갑시다. 광전 효과 그리고 물질파에 대한 것이 함께 나왔어요. 금속판에 초록색 빛과 빨간색 빛을 비춥니다. 초록색 빛을 비췄을 때는 전자가 튀어나왔어요. 그 튀어나온 전자를 이렇게 이중슬릿을 통과시킨 거야. 그랬더니 형광판에 간섭 무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정보가 제시가 됐고요. 두 번째, 빨간색 빛을 비췄더니 전자가 튀어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정보가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보기에서 옳은 것을 구해라. 기억부터 한번 가볼까요? 광전자의 속력이 커지면 물질파의 파장, 식으로 한번 표현해봐요. 물질파 파장, 람다는 mv분의 h예요. 속력이 증가하면 파장은 짧아집니다. 기억, 맞는 설명. 니은, 초록색의 빛의 세기를 감소시켜도, 니은 조금 어려웠죠? 생소했어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 초록색 빛을 비추는데 광전 효과가 일어나요. 근데 빛의 세기를 약하게 한 거야, 감소시킨 거야. 그 말은 광자수가 적어진 거죠. 전자와 광자는 1대1 충돌하니까 여기에서 방출하는 전자수가 줄어든 거야. 전자수가 줄어든 거예요. 그쵸? 다른 건 변하지 않았어요. 전자수가 줄어든 거야. 전자수가 줄어들면요, 이 형광판에 도달하는 전자수가 마찬가지로 감소하겠죠. 전자가 부딪히는 과정에서 빛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니은에서 얘기하는 간섭 무늬의 밝은 부분의 밝기는 변해요. 변합니다. 좀 약해져요.
그래서 니은이 틀린 거야. 대신 이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은 변하지 않아요. 그 부분도 여러분들 함께 학습하시면 좋습니다. 됐죠? 튀어나오는 전자가 많을수록 여기 밝기는 밝게 보여요. 왜냐하면 많은 전자가 와서 부딪히니까 더 큰 빛이 나는 거예요. 됐습니까? 디귿. 금속판의 문턱 진동수는 빨간색 빛의 진동수보다 크기 때문에 빨간색 빛을 비추었을 때 전자가 튀어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디귿 맞는 설명. 기억과 디귿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13번 문제 갑시다. 자, 함께 A, B, C가 연결되어 있다가요. 함께 운동하다 결국 실 P가 끊어지는 상황이야. 함께 여러 물체가 운동하는 상황, 그리고 실이 끊어지는 상황, 우리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 연습 많이 했습니다. 한 물체로 보는 것 중요하고요. 가속도의 크기 같고. 자, 중요한 것은 이제 빗면 상황이에요. 빗면에서 우리 이렇게 연습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빗면에서 A와 B가 받는 힘, 뭐 mg sin 세타라고 하는 구체적인 힘을 여기에 적용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빗면 자체 각도도 나와 있지 않고 그렇게 적용해서 푸는 것이 아니고요. A와 B는 질량이 2kg, 1kg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푼다라고 했었잖아. B가 요 아래 방향으로 받는 힘을 F라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그러면 B는 질량이 2배니까 이 아래 방향으로 받는 중력 성분은 mg sin 세타잖아요. 질량이 2배면 힘이 몇 배요? 2배야. 이게 EF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냥 F라고 두자라고 생각하면서 문제 접근하면 돼요. 자, 실이 끊어지기 전 상황부터 한번 가봐요. C는 질량이 제시되지 않았으니까 질량을 M 이렇게 한번 놓아 봅시다. 자, 첫 번째, 실이 끊어지기 전입니다. A, B, C가 한 물체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외력, 외부에 작용하는 힘은 F와 EF니까 더하면 3F예요. 3F는 F는 MA라고 하는 운동 방정식 세우려고 하거든요. MA, 여기서 M은 A, B, C 전체 질량이죠. 2, 1 더하면 3이고요. C의 질량은 M이니까 3 플러스 M, 그 다음 A. A는요, 가속도는 결국은 C의 VT 그래프를 통해서 구할 수 있잖아요. 0부터 1까지 C의 가속도 A가 1인데요. 이 가속도의 크기가 A, B, C 모든 물체의 가속도 크기하고 똑같아요. 1 이렇게 됐죠? 자, 두 번째, 실이 끊어졌어요. 어느 부분에 실이 끊어졌는지 잘 봐야 돼. 지금 P가 끊어진 거야. 이렇게. 그리고 B와 C가 한 물체처럼 움직입니다. 운동 방향 세워볼까요? F는 MA인데요. F밖에 없어요. 그렇죠? F는 MA 두 개의 질량을 더하면 1 플러스 M이 됩니다. A는 1초 실이 끊어진 이후에 C의 가속도가 달라졌죠? 그치? 이게 바로 B와 C의 가속도의 크기인 거예요. 기울기가. 얼마냐면 2분의 1. 그래서 여기가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이 식을 딱 보세요. 이 F 자리에다가 이걸 딱 집어넣게 되면 M 구할 수 있지 않아요? M이 뭔데? C의 질량이잖아. 문제에서 묻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식 딱 넣어가지고 정리하면 바로 M이 3kg이다. 이거 확인할 수 있다고요. 니은에서 얘기하는 C의 질량은 1kg이 아니고요. 3kg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기억에서 얘기하는 건 너무 쉬워. 1부터 3까지 C가 이동한 거리, C의 속력 시간 그래프가 제시가 됐는데요. 바로 이 그래프의 면적, 여기 1에서 3초까지 이 면적 구하면 됩니다. 그쵸? 그러면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니까 중간값 이용하면은 2분의 3이에요. 2분의 3 곱하기 2. 3m. 바로 3m 이동했다. 기억 맞네요. 자, 니은은 틀리고요. 디귿. Q가 B를 당기는 힘. 여기다 밑줄 한번 쳐볼까? Q가 B를 당기는 힘.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어요. 바로 0.5초일 때와 2초일 때. 0.5초는 실이 끊어지기 전이고요. 그 다음에 2초일 땐 실이 끊어진 이후예요. 여러분, Q가 B를 당기는 힘을 밑줄 쳤나요? Q가 B를 당기면 이거 같은 실이잖아. 결국은 Q가 C를 당기는 힘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Q가 C를 당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요. C가 받는 R자 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C에게 받는 힘은 그 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풀면 너무 쉽잖아. 그치? C가 받는 R자 힘은 MA인데요. 3kg이에요. 질량은 변하지 않을 테고 결국은 0.5초일 때 가속도 1, 2초일 때 가속도 얼마예요? 2분의 1이야. 그치? 가속도가 여기가 2대 1이에요. R자임 2대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디귿에서 얘기하는 3배이다가 아니라 2배다가 가장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는 정답은 1번이 되겠죠. 함께 움직이다가 실이 끊어지는 상황 충분히 여러분들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14번 문제, 연력학 문제 갑시다. 압력 부피 그래프가 제시가 됐고요. 하나의 순환 과정에서 열기관의 열 효율이 0.2다라고 하는 정보가 제시가 됐어요. 그리고 A에서 B 과정, 정적 과정이다라고 하는 정보, B에서 C 과정, 단열 과정이다라고 하는 정보, C에서 A 과정은 등원 과정이다라고 하는 정보가 제시가 됐습니다. 우리 연력학 1법칙을 통해서 한번 써보자고요. 자, A에서 B는 연력학 1법칙이요.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요. 등적 과정이야. 그렇기 때문에 W가 0이야. 맞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B에서 C요. 단열 과정이다라고 나옵니다.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요. 여기에서 Q가 0이야. 단열이니까 열출입이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C에서 A. 등원 과정이라고 문제에서 제시를 하고 있네요. 연력학 제1법칙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요. 등원 과정이니까요.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0이에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어떤 정보가 또 제시가 됐냐면 C에서 A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일이 160J이다 라고 하는 정보가 나와요. 바로 이 W가요. 마이너스 160J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는 Q의 값도 W하고 크기가 똑같고요. 그럼 마이너스 160J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의미는 열을 방출한 거죠. 방출한 거야. 그치? 여기서 Q는 열을 흡수한 거죠. 자, 열기관의 효율. 여러분 이거 기억나요? E는 흡수한 거 중에서 얼만큼 일하는 데 썼니? 이거잖아요. 자, 흡수한 것을 Q1이라고 할까요? 방출한 걸 Q2라고 할까? 결국 이 W라고 하는 것은 Q1, 흡수한 열 중에서 결국 한 일인데요. 한 일은 Q1, 흡수한 거에서 방출한 거의 차이만큼, 이만큼이에요. 이것이 바로 0.2다. 5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요, 어떤 게 제시가 된 거야? 요 Q2, 방출한 게 바로 160J이다. 이게 제시가 된 거예요. 그러면 Q1 구할 수 있잖아. 얼마큼 흡수했는지. 그치? 그러면 식을 이렇게 곱한 것이 같으니까요. 결국 Q1은 5Q1 마이너스 이거 곱하면 800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넘어가고 마이너스 800이 넘어가면 결국 4Q1은 800이 돼서요. Q1은 200J. 200J 열을 흡수한 거예요. 조금 전에 썼던 연력학 1법칙에 한번 표현해 볼까요? 여기에서 요 Q가 이게 흡수한 열이잖아요. 여기 200J이에요. 내부 에너지 변화, 200J만큼 내부 에너지가 변한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가 변했어요. 그쵸? 내부 에너지가 변했어. 요게 변했고 그 과정에서 일도 했어요. 일. 자, 그런데 이 내부 에너지의 변화와 W는 크기가 어때? 같아야 되죠. 부호는 반대고 두 개 더해서 0이니까. 맞습니까? C에서 A는 등원 과정이야. 온도 변화가 없어요.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어. 그래서 A 과정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 말은 여긴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고 여긴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는데 이 두 개의 크기가 같은 거야. 이 두 개의 크기도 같고요. 자, 200J만큼 열을 흡수해서 200J만큼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죠. 그럼 여기 내부 에너지가 200J만큼 감소한 거고 그때 한 일은 200J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야. 200J만큼 일을 하고 여기서는 160J만큼 일을 받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 순환 과정을 통해서 40J의 일을 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기억부터 봅시다. 기체의 온도는 B에서가 C에서보다 높다. B에서와 C를 비교했는데요. 단열 팽창이야. 단열 팽창하게 되면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내부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기억은 그래서 맞는 얘기. 니은 A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이거요. 200J이죠. 니은 맞고요. 디귿 BC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이 얼마냐? W 200J이에요. 디귿 틀린 설명입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맞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 그리고 열 효율 이것은 함께 묶어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함께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15번 문제 갑시다. 지금 전반사 되는 과정도 나오고요. 임계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보세요. 첫 번째는 매질 1에서 매질 2로 지금 문제에서는 단색광 X가 입사한다라고 했는데 입사각이 세타야. 여기에서는 전반사가 되지 않았대요. 그런데 매질 3에서 매질 2로 입사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입사각으로 들어갔을 때 여기 전반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1에서 2로 갈 때는 요 세타가 임계각보다 어떤 거죠? 임계각보다 작기 때문에 전반사가 안 된 거예요. 그렇지? 그 다음에 3에서 2로 갈 때는 세타가 요 둘 사이의 임계각보다 크기 때문에 전반사가 된 거예요. 당연히 여기는 임계각이 다르죠. 1과 2 사이의 임계각, 2와 3 매질 사이의 임계각입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굴절률 비교도 한번 해볼까요? 굴절률은 큰 데서 작은 데로 갈 때 빨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꺾이는 거죠. 그러니까 1이 2보다는 굴절률이 크고요. 그 다음에 3에서 2로 갈 때 전반사가 됐으니까 3의 굴절률이 2보다 큰 상황이야. 그러면 이제 1과 3의 굴절률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임계각이라고 하는 것은 굴절률 차이가 클수록 임계각은 작아요. 여러분 여기서 임계각 비교해봐. 여기랑 임계각은 여기가 더 작은 거지. 세타보다 작잖아요. 여긴 세타보다 크고. 그치? 그 말은 요 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임계각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쵸? 많이 꺾이니까. 이해되죠? 그 말은 요 세 물질의 굴절률을 비교하면요. 누가 제일 큰 거예요? 여기. 얘가 제일 큰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요. 2의 굴절률이 가장 작습니다. 여기 차이가 여기 차이보다 크니까 요 둘 사이의 임계각이 작다.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보기에서 옳은 것을 구해볼게요. 기억. 굴절률은 2가 가장 크다. 아니요. 2가 가장 작아요. 기억 틀리고. 니은. X가 2에서 3으로 진행할 때. 여러분 2에서 3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굴절률이 작은 데서 큰 데로 가는 거야. 절대 전반사가 되지 못해요. 니은 틀립니다. 디귿. 임계각은 기억 틀리고 니은 틀린 거 정답은 디귿인데요. X가 1에서 2로 입사할 때 1에서 2로 입사할 때 임계각과 3에서 2로 입사할 때 임계각 크기 비교한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죠. 여기 임계각은 세타보다 크고 여기 임계각은 세타보다 작다. 그래서 디귿이 맞는 설명이 됩니다. 정답은 디귿만 맞는 2번이고요. 자, 16번.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 한번 봅시다. 직선도선, 무한히 긴 직선도선 A, B, C가 나와요. 고정이 되어 있고요. XY 평면상에서 지금 위치 보세요. A, B, C입니다. A와 B에는요. I0라고 하는 일정한 전류가 흘러요. 방향은 제시가 되지 않았고. C에는 IC라고 하는 전류가 흘러요. 방향도 마찬가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I0, 이것도 I0. 자, 이런 정보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X축상에 P점과 Q점이 있는데 여기 자기장에 대한 정보가 나와요. P점에서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이 된대요.
Q점은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이 된대요. A, B, C가 만드는 자기장을 다 더했을 때. 자, 여기서 하나하나 봅시다. 일단 C에 의한 자기장은요,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지 알 수 없지만 결국은 C에 의해서 P의 Q에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방향과 크기는 똑같죠. 똑같아요. 어느 방향인지 아직 모르지만 방향과 크기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향이 달라지는 요인은 C에 의한 요인이 아니에요. 누구에 의한 것이냐면 결국 A와 B에 의해서 방향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봐요. P에서는 나오는 방향입니다. Q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인데요. Q라고 하는 것은 B에 가까워지는 거야. 그치? B에 가까워지면 B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거잖아요. 거리가 가까울수록 거리에 반비례하면서 자기장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말은 B가 여기에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이 들어가는 방향이구나. 그래서 B에 가까워지면 B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아서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보세요. B에 흐르는 I0라고 하는 전류의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드는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문제에서는 지금 서로 반대 방향으로 I0라고 하는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으니까 A에는 플러스 Y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걸 통해서 기억 보세요. A에 흐르는 전류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이다. 이거 묻고 있는 거야. 맞죠? 니은. C에 흐르는 전류 방향을 묻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보세요. P점에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이 됐잖아요. Q점에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이 됐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갈 때요,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약해지는 거, 점점 약해지다가 어느 점인지는 모르지만 합성 자기장이 0이 되는 곳이 P와 Q 사이에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야. 그걸 잘 생각해야 돼. 그것을. 그러면요, 결국 보세요. P하고 Q 사이의 이 점에서는 아직은 지금 A에 의해서는 어느 방향이에요? 들어가는 방향이죠. C에 의해서는 어느 방향이야? 들어가는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A에 의해서도 들어가는 방향, C에 의해서도 들어가는 방향인데 합성 자기장이 0이 되려면 C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나오는 방향이어야 돼.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손을 감싸줬을 때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형성하려면 C에 흐르는 전류 방향은 이렇게 마이너스 X 방향으로 흘러야 됩니다. 니은에서 묻고 있는 거예요. 니은 보시면요, C에 흐르는 전류 방향이 마이너스 X 방향이다. 맞는 설명이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디귿 보세요. 디귿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봐요. A, B, C에 흐르는 전류 방향 알았고요. 크기도 문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 I0와 IC의 관계를 묻고 있어요. 디귿 같은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거든요. 이것은 직접 해봐야 돼. 어떻게 해보냐면, 보세요. 지금 P점에 분명히 문제에서는 P점에 A, B, C에 의한 합성 자기장의 방향이 나오는 방향이래. 여기 나오는 방향이래요. 그러면 A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 B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 C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장 방향이 나오는 방향이 되려면 그 전류의 관계를 여기에서 풀어가는 거야. 보세요. 자, A에 의해서는 어때? 들어가는 방향이야. B에 의해서는 어때?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럼 C에 의해서는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만들어져야지만 P점에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봐요. A와 B에 의해서는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두 자기장을 한번 더해 봅시다. 그러면 자, 상수 하나 쓰고요. 거리의 반비례. 얼마큼 떨어져 있어요? ED만큼 떨어져 있죠. ED분의 I0. 이것이 A에 의한 자기장. 같은 방향이니까 더합시다. K. 지금 B와는 거리가 ED만큼 떨어져 있어요. I0야. 두 개 더하면 K ED분의 EI0. A와 B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P점에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크기예요.
그쵸?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자, 그러면 C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은 자, 상수 하나 써주고요. C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ED만큼 떨어져 있어요. 자, ED분의 C에 흐르는 전류는 IC예요. 이거야. 어느 방향? 이거는 나오는 방향. 이거는 들어가는 방향. 둘 중에 누가 커야 돼요? 당연히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커야 P점에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됐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거잖아. 이게 더 커야 돼. 누구보다? 이거보다. 결국은 KED 요거 똑같이 있으니까 IC가 EI0보다 크다. 이 관계를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디귿 보면요. 디귿은 IC는 EI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설명이죠.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 맞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4페이지로 갑시다. 4페이지 17번 전자기 유도에 대한 것인데요. 이 문제도 조금 고민하면서 풀었을 거야. 실험 과정을 다르게 하면서 결과를 보고요. 그 결과를 통해서 여기 기억에 들어갈 올바른 것을 찾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독특해요. 회로 자체가. 일단 여기 PN 접합 다이오드가 있죠. 그리고요. 여기요. 요 위에 막대 자석이 N극을 아래쪽으로 향하면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첫 번째 실험입니다. 바로 이 결과인데요. 스위치를 A에 연결하는 거야. A에 연결하면서 자석을 떨어뜨렸을 때 그때 여기에 유도되는 전류의 모양은 어떻게 되겠는가를 예상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바로 이 실험 마의 결과를 통해서. 마의 결과는요. 뭐냐면요. 스위치를 B에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PN 접합 다이오드가 연결이 된 거야. PN 접합 다이오드의 역할 중에 하나는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잖아요. 어디에서 어디로? P에서 N형 반도체 쪽으로만 전류가 흐를 수 있어요. 이때만 전류가 흘러. 이렇게는 흐르지 못해. 그게 검육이에요. 이렇게 전류가 흐를 때 이 상황이 바로 이렇게 위쪽 전류가 플러스 방향의 형태로 볼록 올라온 그런 형태인 거야. 전류가 아래로 올라갈 때. 됐나요? 자, 지금 자석의 S극을 아래로 한 거예요. S극을 아래로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기왕이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이렇게 떨어뜨려요. 떨어뜨리면 지금 여기 관에 코일에 접근할 때 S극이 접근하면 위쪽에 S극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 움직임을 방해하겠죠. 이 아래쪽에 N극이 있고요. 그러면 이러한 S극과 N극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유도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손으로 감싸줘봐.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돼. 이렇게요. 그럼 전류가 어떻게 흘러요? 이렇게 흘러야 되니까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그럼 전류는 이때는 흐르지 못하거든요. 전류는 아래쪽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S극이 접근하는 상황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못해. 그렇죠? 바로 플라스틱 관을 통과합니다. 통과하게 되면 여기 봐요. 통과했다라고 하면 N극이 멀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붙잡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아래쪽이 S극이 되고 이 위에 쪽이 N극의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고요. 이러한 자기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전류가 어떻게 흘러야 되냐면 손을 감싸지면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러야 돼. 그럼 이 전류는 흐를 수 있는지 판단해 볼까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PN 접합 다이오드 이렇게 흐를 수 있는 거야. 바로 그것이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볼록 이렇게 나온 거지. 맞죠? 이렇게 전류가 흐른 거야. 언제요? 자석이 멀어지는 상황에서만 유도 전류가 흐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결과를 예상해 봐요. 스위치를 A에 연결합니다. A에 이렇게 연결해요. 그리고요. 지금 자석의 N극을 아래쪽으로 해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접근할 때는 N극이 접근하니까 위쪽에 N이 이렇게 아래쪽에 S 이러한 자기장 형성이 돼야지. 이 렌츠 법칙이잖아요. 그럼 이러한 자기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흘러요. 언제? N극이 접근할 때.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류가 흘러요. 검유기에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흐른단 말이에요. 이 아래 방향으로 흐를 때가 바로 이 모양이었잖아. 그치? 그래 접근할 때 이렇게 위로 볼록한 이런 모양이 나타날 거야. 그럼 멀어질 때는 어떻게 될까? 멀어지게 되면 S극이 멀어지는 거잖아요. S극이 멀어지면 이 코일은 또 붙잡아야 되잖아. 이 아래 N극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위에 S극이 있는 것처럼 그럼 전류 방향이 바뀌어요. 바뀌어.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돼. 렌츠 법칙에 의해서. 그럼 전류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검육의 반대 방향으로 흐릅니다. 반대 방향으로 아까 이 PN 접합 다이오드가 연결되어 있을 때는 전류가 흐르지 못했는데 스위치가 A에 연결되면 전류가 이렇게 흐를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멀어지니까 전류 방향이 반대가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을 어떻게?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구하면 돼요. 어느 거예요? 가장 적절한 것은 바로 5번 같은 그래프가 되는 것이죠. 됐죠?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5번. 자석이 접근할 때와 멀어질 때 이렇게 전류 방향이 바뀌는 것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방향까지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전자기유도에 대한 문제를 한번 살펴봤고요. 자, 18번 문제 봅시다. 이 문제도 제법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6월 모평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출제가 됐고 수능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의 깊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지금 B는 정지하고 있고 A는 B를 향해 접근하고 있어요. 그때 A와 B 사이의 거리가 2m 처음에 떨어져 있다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야. 그러다가 1초인 순간 거리가 0이다라고 하는 것은 빵! 충돌한 거죠. 충돌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구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첫 번째, 접근하는 과정에서 봅시다. 자, 1초 동안 2m가 가까워진 거야. 1초에 2m. 가까워진다.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1초에 2m가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B는 정지해 있으니까 A가 VA라는 속도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바로 이 VA가 2m/s가 되는 거죠. 이거예요. 2m/s로 접근하고 있는 거야. 첫 번째 상황을 이렇게 그려볼까요? MA가 2m/s. 질량이 MB인 물체 B는 정지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프로 보면 1초에 2m가 가까워진 거예요. 됐죠? 자, 두 번째 상황입니다. A와 B가 충돌하는 거예요. 빵! 충돌했어요. 충돌하고 1부터 3초까지 둘 사이 거리는 멀어지는 거죠. 그걸 두 번째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 그러면 보세요. A와 B가 운동 방향이 어떻게 될지를 함부로 판단하긴 그렇지만 뭐 B는 당연히 판단할 수 있겠죠. 오른쪽 방향에 힘 받았으니까 오른쪽으로 가겠지. 그치? 이렇게요. 이렇게 플라임이라고 해볼까요? VB 플라임. MA 오른쪽으로 갔다라고 하면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VA 플라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맞는지 틀리는지 몰라.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둘 중에 하나일 테니까. 그런데 문제에서는 B가 곧 벽하고 충돌한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튀어나오는데요. 튕겨나오는 상황을 한번 그려보면 바로 요 속력과 똑같은 빠르기로 튀어나온대요. 요 VB 프라임과 똑같은 빠르기로. 그 상황을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 A는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갈 거고요. 이렇게. B는 벽과 충돌한 다음에 빠르기가 똑같아요. 왼쪽 방향으로 VB 플라임으로 튀어나오는 거야. 이게 되죠? AB와 충돌한 이후에 함께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벽과 충돌한 B가 반대 방향으로 튀어나오는 상황. 빠르기는 똑같고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충돌이면 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상황과 이 상황의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이 되나요? 안 되잖아. A는 운동량이 똑같은데요. B의 운동량은 달라요. 운동량의 합이 절대 같을 수가 없어. 우리가 처음에 생각을 잘못한 거야. A는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A의 방향을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틀어야 돼. 아, A는 B하고 충돌한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튀어나가는구나. 이렇게요. 이렇게. 됐나요? 그리고 벽과 충돌한 그 다음 상황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운동량의 합이 보존된다는 것이 어느 정도 성립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그래프를 읽는 연습을 해볼게요. 그래프 봐봐. 자, 1초일 때 충돌했잖아. 1초부터 3초 동안 A와 B 사이의 거리가요. 3m만큼 멀어졌어. 2초 동안
3m가 멀어진 거야. 그걸 한번 글로 써보자고. 이렇게요. 2초 동안 3m가 멀어졌어요. 아까 가까워졌다는 표현도 썼었죠. 멀어진 거야.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1초당 1.5m씩 멀어지는 거죠. 1초당 1.5m씩 멀어지는 거야. A는 왼쪽으로 가고요. B는 오른쪽으로 가는데 1초당 A와 B가 1.5m씩 멀어지는 거야. 1초 동안에 몇 미터 가냐 이거잖아요. 결국 그 말은 뭐냐면 이걸 의미하는 거죠. VA'과 VB'을 더하면 이게 1.5다라고 하는 거야. 이 말이 1초 동안 A는 이만큼 가고 1초 동안 B는 이만큼 가서 1.5m가 멀어지는 거지. 운동 방향 반대니까 요 식을 하나 이렇게 보관을 하자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황이에요. B가 벽하고 충돌한 다음에 이제 A를 향해서 진행합니다. 여기요, A도 운동 방향이 왼쪽이 돼야 되는 거죠. 처음에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그게 그대로 있으면 안 되지.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 VA'. 자, 그래프 읽어볼게요. 3에서 5초까지 보니까요. 2초 동안 1m가 가까워졌어요. 가까워진다는 것은 뒤따라가는 녀석이 더 빠르다는 거야. 써볼까요? 직접 한번 써봐요. 보세요. 여기는 뭐냐면 2초 동안 바로 1m가 가까워진 거야. 1m가 가까워졌다. 그 말은 1초당 몇 미터씩 가까워지는 거예요? 0.5m씩 가까워지는 거야. 그쵸? 다르게 그걸 속도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누가 더 빨라요? 뒤따라가는 B의 속도가 빠른 거예요. 얼마큼 빨라요? 0.5m/s 빠른 거야. 맞나요? 그래야지만 1초당 0.5m씩 가까워지는 거야. 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VB'에서 VA''을 빼면 이것이 0.5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프를 이렇게 읽어내셔야 돼요. 이렇게. 6월 모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봐요. 그럼 이 두 식을 한번 더해볼까요? 두 식을 더하면 VA' 이렇게 지워지네요. 두 식 더하면 이 VB' 은 2가 돼요. 결국 VB'은 1m/s네요. 1m/s. 이게 1이니까요. VA''은 0.5m/s네요. 맞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랬을 때 지금 A가 0.5로 왼쪽 방향으로 가고요. 0.5m/s. B는 오른쪽 방향으로 1m/s 갈 때 1초당 1.5m씩 멀어지는 거예요. 자, A는 0.5m/s로 왼쪽으로 갑니다. 그때 뒤따라가는 B의 속력이 1m/s로 따라가야 1초당 0.5m씩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다 됐어요. 지금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결국 A와 B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인가 그거거든.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서 이 두 과정에서 운동량의 합이 일정하게 보존된다. 그 식만 이용하면 결국 문제에서 요구한 A와 B의 질량의 비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운동량 보존 두 개 곱한 거요. B는 운동량 0이니까 이거는 충돌 후 A의 운동량은 왼쪽이니까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0.5 ma 플러스 B의 속도는 1m/s니까 두 개 곱하면 mb가 되죠. 바로 이것이 운동량 보존 법칙이에요. 운동량 보존 법칙. 이거 정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넘어가면요. 2.5 ma는 mb예요. 여기까지 해놓고 틀리는 사람도 있지. 그러면 안 되잖아. 얼마나 안타까워요. 보세요. 2분의 이걸 지우고 표현해 볼까요? 2분의 5
MA는 2분의 2 MB. 그쵸? 결국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MA와 MB가 몇 대 몇인지 확실해졌죠. 2대 5가 됩니다. 2대 5. 정답이 몇 번이에요? 4번입니다. 이 문제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렵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A와 B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것, 충돌 과정에서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는 그래프거든요. 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해석해서 문제 적용하는 거 연습을 많이 하시길 당부드리면서 넘어갑니다. 자, 19번이요. 19번은 세계의 점전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단 첫 번째 상황, A, B, C가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 제시가 됐고요. 두 번째 상황은 C의 위치를 바꿨어요. 이렇게 2D인 곳에 놓았더니 그때 이제 C가 받는 힘의 방향이 달라졌죠. 첫 번째 상황에서는 C가 받는 전기력이 플러스 X 방향으로 이렇게 F를 받는다라고 하는 정보가 제시가 됐고요. C의 위치를 이렇게 가까이 왔더니 그때 C에 받는 전기력의 방향은 이쪽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는다라고 하는 정보가 제시가 됐습니다. 지금 플러스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는다라고 해서 저희가 F라고 표현했지만 굳이 F는 표현하지 않아도 돼요. 오른쪽 방향으로 플러스 X 방향으로 받는다. 그 다음에 A가 받는 전기력이 0이다. 이런 정보가 제시가 됐네요. 하나도 허투루 보낼 수 없죠. 보세요. A가 받는 전기력이 0이다라고 하는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첫 번째는 B와 C는 종류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C는 음전화예요. 그렇죠? 이거 하나 확인할 수 있고 크기도 확인할 수 있어요. 뭐냐면 B로부터 받는 전기력과 C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크기가 같아야지만 그래야지만 A가 받는 전기력이 0이 될 수 있거든. 거리가 1대 2니까요. 거리 제곱이 반비례하잖아요. 1대 4가 되는 거지. 결국 C의 전하량의 크기 QC라고 할까요? QC, QB, QA라고 할 때 C의 전하량의 크기는 B 전하량 크기의 4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 QC는 4QB다. 이렇게 C와 B의 전하량 크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일단 보세요. C는 음전화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럼 B와 C 사이엔 서로 끌어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해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힘을 표시하면 B와 C 사이는 끌어당기는 전기력. 그런데 C가 받는 힘은 플러스 X 방향이야. 그 말은 A로부터 밀어내는 전기력을 받고 있구나. A도 음전하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억에서 묻고 있는 거예요. 됐나요? 기억, 그래서 맞는 사실이고요. 디귿 봅시다. 디귿은요. 전하량의 크기는 A가 C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이거 조금 어려워. 잘 생각해봐요. 봐봐. 지금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 상황에서 C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 왼쪽, 플러스 X방향, 마이너스 X방향이 제시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걸 이용하자고요. 써먹어야 돼. 봐, 우린 A, B, C의 종류를 알아냈습니다. 그러면 C는 A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힘을 받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FA라고 표현해 볼게. 그 다음에 B로부터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끌어당기는 전기력을 받아요. 또 FB라고 표현해 볼게요. 둘 중에 크게 누가 큰 거야? 밀어내는 요 힘이 더 크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받는 것이죠. 자, 전기력을 한번 이제 정의해 볼 텐데 전기력은 상수 하나 써주고 상수는 우리 빼고 이야기합시다. 어차피 다 지워지는 거니까.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요. 그러면 떨어진 거리를 생각해 보면 A와는 거리가 3D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FA를 한번 써볼 건데 9D 제곱 이거 분해 QA, QC가 되는 거죠. QA, QC 옆에 상수가 있는데 상수는 빼고 생각해요. 그 다음 FB요. B로부터 받는 전기력도 한번 써볼 텐데 거리 제곱, 둘 사이 거리는 2D만큼 떨어져 있거든요. 제곱하면 4D 제곱 분의 QB, QC 두 크기를 비교해봐요. 그러면 이게 더 크단 말이야. 지울 수 있는 것들 한번 볼까요?
D제곱 이렇게 지울 수 있죠. QC도 이렇게 지울 수 있습니다. 결국 QA는요. QA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QA는 이렇게 넘어가면 QA는 4분의 9 QB보다 크다. A와 B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몇 배다라고 알 수는 없지만 QA가 QB의 4분의 9배보다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그림에서 C가 받는 전기력이 플러스 X방향이다. 이걸 통해서 구해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C가 받는 전기력이 마이너스 X방향이다. 이것도 써먹어야 되잖아. 그치? 쿨롱 법칙을 통해서 써먹을 거예요. 자, B로부터 받는 전기력은 왼쪽 방향. FB라고 한번 표현해 보고요. A로부터 받는 전기력은 오른쪽 방향. FA라고 한번 써봅시다. 둘 중에 누가 큰 거야? 결국 C가 받는 전기력이 마이너스 X방향이니까요. 이게 더 큰 거야. 식으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쿨롱 법칙이죠. 자, 상수는 빼고 생각할게요. 거리 제곱 D 제곱분의 QB QC야. 그 다음에 FA는요. 둘 사이의 거리가 2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4D 제곱분의 QA QC입니다. 이거 비교할 거예요. 자, 지울 수 있는 거 지워볼까요? D제곱 이렇게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QC도 이렇게 지워집니다. 이렇게 지워지는 거야. 그러면 QB는 4분의 QA보다 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맞죠? 자,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면 결국은 우리가 어떤 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냐면 QA는 작아요. 뭐보다 작냐면 여기 QB에다 4를 곱한 거. 4QB보다는 작다. 이 관계를 알아낼 수 있다고요. 보세요. QA는 QB의 4분의 9배보단 크고 4배보단 작다. 근데 4QB는요. 뭐하고 똑같았냐면 이거하고 똑같았어요. QC하고. 결국 니은에서 묻고 있는 A와 C의 전하량을 비교해라 라고 하는 것은 A의 전하량이 C의 전하량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이죠. 니은 어때요? 틀린 설명입니다. 그렇죠? 자, 디귿이요. 디귿 보세요. 디귿은 지금 B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에 대해서 묻고 있거든요. 봐요. 우리 첫 번째 상황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B가 받는 전기력이요. A는 음전하, C도 음전하예요. 그러면 B가 받는 전기력은 A로부터 왼쪽 방향으로, C로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받아요. 이 두 힘 중에 누가 더 크니 그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쿨롱 법칙을 마찬가지로 한번 더 쓸 건데 상수에 대한 부분은 빼고요. 거리 제곱 D 제곱분의 QA QB 이것과 여기 떨어진 거리는 2D만큼 떨어져 있어요. 제곱하면 4D 제곱 이거분의 QB QC QB QC 이 둘 중에 크기를 비교하면 결국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을 알 수 있거든. 자, 지울 수 있는 거 QB 이렇게 지우고요. 이렇게 지우고.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QC는요 뭐하고 똑같았냐면 QB의 4배였어요. 4QB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4 이렇게 약분되고 D제곱도 이렇게 지울 수 있네요. 결국 QA랑 QB랑 누가 더 크니?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QA가 QB보다 크죠? 조금 전에 우리 크기 비교했잖아. 여기 보면 QA가 QB의 4분의 9배보다 크단 말이에요. QA가 QB보다 커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B에 작용하는 전기력 방향은 마이너스 X방향이 됩니다. 이렇게요. 자, 여긴 더 쉽게 구할 수 있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전하가 나와요. 서로 받는 전기력은 상호작용이야. 그 힘을 다 더하게 되면 크기와 방향을 고려했을 때 결국 R자임은 0입니다. 자, 봐요. A가 받는 전기력은 0이다.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줬고요. C가 받는 전기력은 마이너스 X방향이다.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A, B, C가 받는 전기력 다 더하면 얼마라고요? 0이어야 돼요. 그러려면
B가 받는 전기력은 오른쪽 방향이어야 됩니다. 플러스 X방향. 그래야 두 개 더하면 0이 될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X방향, 여기에서는 플러스 X방향. 방향이 어때요? 반대 방향이에요. 디귿에서는 같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설명이 됩니다. 됐죠? 굉장히 어려운 문항이 속합니다. 여러분 연습 충분히 하셔야 돼요. 쿨롱 법칙도 때로는 사용할 수 있도록, 써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 갈게요. 자, 20번 문제는 마찰 구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충돌 과정도 나오고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과정도 함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여러분 모든 문제를 풀 때 순서대로 풀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기에 이 부분이 조금 쉬워 보여. 그러면 거기부터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딱 봤을 때요. A보다는 B가 조금 쉬워 보였어요. 결국 우리가 구하는 건 HA와 HB를 구해야지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거든요. 일단 B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B는 처음에 수평면으로부터 높이 HB인 곳에 가만히 놓았습니다. 가만히 놓았더니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서 반대편으로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 A와 충돌한 이후에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면서 4H까지 올라가서 정지한 상황, 그 상황이 된 거야. 됐나요? 자, 우리는 B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B부터요. 자, 여기에 가만히 놓은 B의 역학적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가만히 놓은 물체가 이렇게 내려와서 B가 왼쪽 방향으로 진행할 때 이 속력을 V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A와 충돌을 합니다. 충돌을 해서 여기다 밑에다 그려볼까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때 속력을 VB 프라임이라고 할 텐데 문제에서는 이 속력의 2배다라고 하는 정보가 나와 있어요. 써먹어야죠. B의 속력은 충돌 후가 충돌 전에 2배다. 여길 VB라고 하면 이 크기는 VB 프라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2VB다 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HB를 구하기 위해서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야기할 겁니다. 첫 번째,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EM G HB는 모두 뭘로 바뀝니까?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요. 2분의 1 M, 여기 조심할 건 M을 쓸 때요, 무의식 중에 M이라고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B의 질량은 EM이라고 했으니까 EM을 써야 된다는 거 당연한데 이런 부분에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EM, 속력 우리가 VB라고 나왔죠? VB의 제곱, 이렇게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내려가는 상황에서. 자,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B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 V제곱 2VB였죠. 제곱하면 4VB의 제곱은 모두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4H만큼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 EM이죠. G, 4H 이렇게 돼요. 여기서 VB 구할 수 있잖아요. VB. 여기서 VB를 구하고요, 그 식을 여기에 넣어줌으로 인해서 HB를 구할 거예요. 됐나요? 괜찮아요, 이 방법? 자, 그러면 VB를 구하는데 지울 수 있는 것들 한번 지워봅시다. EM 이렇게 지우고요, 여기 약분하고, 그렇지? 이것도 이렇게 약분하면 결국 VB는 루트 EGH가 되네요. 루트 EGH요. 그러면 여기에 루트 EGH를 집어넣게 되면 HB가 H의 몇 배인지 확인할 수 있잖아. 그렇죠? 이 식 정리하면 HB가 얼마 나와요? 바로 H야. H인 높이에서 가만히 놓은 거예요. 됐죠? HB 구했어요. 그럼 HA만 구하면 된다. HA만. 자, 그러면 이제 어렵지만 A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봐요. B의 상황은 구했어. A의 상황입니다.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냐면 3mgHa예요. 이것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이자 역학적 에너지야. 맞죠? 그 다음에 A가 여기 내려옵니다. 내려왔을 때 모두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을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모두 운동 에너지로 바뀌지는 않는다. 당연히 않죠. 왜냐하면 마찰 구간을 통과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찰 구간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역학적 에너지 손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는 마찰 구간을 통과하면서 물체는 등속도 운동을 했대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일정한 거야. 결국 역학적 에너지가 손실됐다라고 하는 것은 얼만큼?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만큼 손실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손실했다는 이야기죠. mgh죠. 3m H는 4분의 3H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했을 텐데 그만큼 전체적인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곱하면요. 4분의 9 mgH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했어요. 얼마큼 해서? 바로 이만큼 해서. 됐어요? 그만큼이 계속 그 다음부터는 보존되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야. 자, 이제 A에 초점을 맞춥니다. A가요. 여기 내려왔어. 내려왔을 때 속력을 VA라고 한번 해봐요. 그 다음에 반대 방향에서 오는 B하고 충돌을 빵 한 거야. 충돌을 빵 해서요. 요 밑에다 한번 그려볼게요. A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튕겨 나간 거죠. 이걸 VA 프라임이라고 한번 해봐요.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바로 4분의 H만큼 올라가서 정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 거예요. 맞습니까? 보존돼야지만 여기 마찰이 없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만족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써서요. 이 VA 프라임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당연히 구할 수 있습니다. 식으로 한번 놔봐요. 자, 2분의 1 A의 질량은 3m이야. 3m VA 프라임 제곱. 이거는 모두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바뀝니다. mgh 3m g 얼마요? 4분의 h. 이렇게요. 그럼 VA 프라임을 구할 수 있거든요. 자, 지울 수 있는 거 지우면서 한번 생각해 봐요. 3m 이렇게 지우고. 그 다음에 VA 프라임 제곱은 이렇게 넘기면 결국은 이렇게 약분이 되고요. 이렇게 되겠네. VA 프라임은 루트 2분의 GH네요. A와 B와 충돌한 이후에 A의 속력이 이만큼이 돼야지만 문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4분의 H만큼 올라가서 정지할 수 있다고요. 돼요? 여기까지 돼야 돼. 그치? 그러면 이제는 마지막 하나만 이야기하면 돼요. 두 가지구나. 첫 번째는 충돌 과정에서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거. 충돌 문제가 나오면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먹어야 됩니다. 써먹어야 돼요. 보세요. A와 B. 충돌 전과 후를 그립니다. A는 오른쪽 방향으로 VA라는 속력으로 다가와요. 이건 아직 못 구했어. 그치? 질량이 3m이야. B는 질량이 2m이고요. 왼쪽 방향으로 루트 2GH로 다가와요. 그렇죠. 그럼 충돌을 했어. 충돌한 이후에 A는 이 그림을 조금 위에다 그리면서 아래에 식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A는요. 충돌 이후의 속도는 우리가 구했어요. 그래야지만 4분의 H까지 올라갈 수 있었거든. 왼쪽 방향으로 루트 2분의 GH라는 빠르기로 왼쪽으로 진행하고요. B는 오른쪽 방향으로 이 속력이 2배. 2 루트 2GH로 진행을 합니다. 충돌 전후에 A와 B의 운동 상태를 그린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보존됩니까?
운동량의 합이 일정하게 보존되거든요. A의 운동량과 B의 운동량을 더한 것은 A의 운동량과 B의 운동량을 더한 것, 충돌 전과 후의 운동량의 합이 일정하게 보존된다. 그 식을 이용할 거야. 그럼 여기에서요, VA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VA를 구한 다음에 뭘 하면 될까요? 저기 HA 높이에서 이렇게 내려왔던 물체가 역학적 에너지가 손실된 것을 감안해서 그 역학적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형태로 다 바뀌었다. 그 식을 놓을 수 있다면 결국 문제에서 묻고 있는 HA를 구해서요, HA와 HB의 비율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쓰는 거야. 운동량 보존 법칙을. A의 운동량 MV 이렇게요. 3M VA. 이거는 왼쪽 방향이니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2M 루트 2GH는 충돌 후 A의 운동량은 마이너스입니다. 보호가 마이너스 3M 루트 2분의 GH. B는 플러스죠? 4M 루트 2GH. 이 식을 정리해서요, 뭘 구할 거냐면 VA를 구할 거예요. VA. 여러분 여기 루트 안을 루트 2GH로 여기를 다 똑같이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VA를 구하면 조금 더 쉬워요. VA를. 네, 그래서 여러분 VA를 요 식을 여러분들은 한번 개인적으로 해봐도 돼요. 중학교 때 배운 거니까. 그래서 VA를 구하면 2분의 3 루트 2GH가 됩니다. 충돌 전에 A의 속력을 구한 거야. 충돌 전에 2분의 3 루트 2GH요. 자,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써먹나 보세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봐요. A는 지금 역학적 에너지가 처음에 얼마였냐면 3M GHA 이만큼이었어요. 그쵸? 그러다가 마찰이 있는 면을 통과하면서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해요. 얼마큼 감소하냐면 마이너스 4분의 9 mgH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만큼 역학적 에너지를 가지고요, 수평면에 내려왔을 때 운동 에너지, 그 형태로 바뀌는 거죠. 그것이 얼마냐면 2분의 1 mva 제곱인데요. 조심할 건 뭐냐면 여기에서 m이 얼마예요? 3m. 요거 조심해야 돼. 3m va 제곱.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va를 구했잖아요. 요거. v 제곱하면 이게 얼마가 되냐면 4분의 9 2GH가 됩니다. 요 식을 넣어서요. 요거. 마이너스 4분의 9 mgh를 우변으로 넘어간 다음에 요 식을 정리해 주면 결국 HA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쵸. 구할 수 있죠. 당연히. 얼마입니까? 3H가 돼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드디어 이제 문제에서 묻고 있는 HA분의 HB는 얼마가 돼요? 3분의 1이 됩니다. 3분의 1이 돼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하는 것인데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결국 문제를 풀어내는 순서는 A부터 무조건 갈 필요는 없다. 여러분들이 딱 보기에 B가 쉬워 보인다. B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B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그 과정부터 출발을 해서 A와 B가 충돌하니까 충돌 과정에서는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먹어야 되는구나. 그럼 충돌 전, 충돌 후 이 과정을 생각하면서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A를 보면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하게 보존되다가 마찰 구간을 통과하는 과정에서는 감소하게 된다. 그런데 등속 운동해요. 운동 에너지는 바뀌지 않아. 그럼 중력 포텐셜한 에너지의 감소량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고요. 그 에너지가 보존되면서 내려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A와 B가 충돌합니다. 충돌한 이후에 A의 속력을 구하는 게 쉽죠. 왜냐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면서 4분의 H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충돌 이후에 A의 속도를 쉽게 구할 수 있거든.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A가 충돌 전의 속도가 얼만큼인지
그럼 운동 에너지가 얼만큼인지. 그럼 결국 이 운동 에너지는 마찰 구간에서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를 반영한 그 역학적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결국 HA를 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중간중간 이야기한 것들이 여러분들 하나도 어려운 건 없어요. 우리가 뉴턴 역학에서 충분히 연습을 한 것인데 그것들이 종합적으로 하나에서 물어보다 보니까, 그리고 20번 문제이다 보니까 시간에 쫓겨서 많이 어렵고 그리고 놓쳤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문항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연습해야 되는 좋은 가치가 있는 문제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연습을 충분히 하시길 바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문항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지나간 것들은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는 2달여의 시간이 남아있고요.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만 가지면 안 되고요. 이제 채워나가셔야죠. 그래서 약한 부분이 강점이 되고 강한 부분은 더 강해져서 여러분들 수능에서 더 좋은 성과를 얻게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문항 해설 마무리하고요. 또 다른 강좌에서 우리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건승을 빕니다. 화이팅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